안녕하시고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사건을 다루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2019년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이춘재가 만약에 모범수로 정말 석방되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리고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정말 대책이 있나? 만약에 나왔는데 아무런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이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 아니길 바라지만 그 아니길 바라는 그 상황 자체가 발생할 경우를 두려워한다는 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 바로 그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제보된 영상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8시 37분 방콕행 기차를 탄 한 커플이 의심스러운 남자를 한 명 목격합니다. 푹 눌러쓴 모자, 그리고 입에는 푸른색의 의료용 마스크. 물론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다. 잭터 리퍼다. 같이 있던 커플 중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잭터 리퍼가 있어요 라고 경찰에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출동한 경찰은 팍총의 기차역에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잡을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덮쳤습니다. 실제 검거 영상 사진입니다. 창문에 기대어보고 있던 용의자를 이렇게 검거한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과 이 사람이 어떻게 잡히게 됐고 왜 잡히게 된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커플이 신고를 한 이유는 며칠 전 태국 범죄 진압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배 전단지 때문이었는데요. 범죄 혐의는 살인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5만 바트, 하나 약 200만 원의 현상금 자체를 걸고 있었지요. 얼굴도 얼굴이지만 위치와 흉터 자체가 체포의 결정적인 셈이었습니다. 자, 그는 도주 3일 만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아니 그러면 어떤 혐의지? 살인 혐의가 얼마나 깊게 들어간 거지? 라는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2019년 12월 15일 나체의 상태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51세의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름 라사미 뮬리찬이라는 분입니다. 발견 당시에 자신의 집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발목과 손목이 투명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목에는 전선으로 묶어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혈흔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둔기나 예기,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이죠. 그런 물건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얼굴 부위의 집중 가격, 즉 폭행의 흔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은 아까 보셨던 그 남자, 이름 솜킷입니다. 솜킷으로 범인을 지목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해자의 핸드폰, 그 안에 문자의 저장력이 솜킷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페이스북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자동차 할부 구매 서류가 있었는데 그곳에 지문도 발견이 됩니다. 주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내연 관계였고 살해당하기 13일 전 범인 솜킷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게 이웃 주민들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건 살해당한 바로 이날 12월 15일이 이들의 결혼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혼인신고 날이었죠.
그럼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체포된 솜킷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유는 자신이 결혼을 약속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할부 한도가 나오지 않자 사주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격분을 하면서 아니 차 사준다면서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 헤어져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동차 때문에 자신과 헤어진다는 그 모습에 너무 분노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게 솜킷의 주장입니다. 자, 피해자와 피의자, 즉 범인 중 피의자만 살아있을 경우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거나 혹은 거짓, 왜곡,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진실일까요? 태국 경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짓말이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이건 계획적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적 살인의 증거를 제시했는데 총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거 계획살인 맞네. 아닌데? 우발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계획살인의 첫 번째 이유. 이들의 만남 과정에서부터 이상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함께 산 지도 불과 13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됐죠. 결혼 혼인신고 하기로 한 날 살해당한 거니까 말이죠. 근데 이들이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솜킷은 피해자에게 저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직자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과장되게 얘기해서 페이스북 안에서 만났던 사람에게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계획살인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에이 이게 어떻게 이거 와가지고 계획살인이야? 우연히 어떻게 허언증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계획살인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당시의 솜킷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물론 이게 계획과 우발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이 솜킷게 아닙니다. 핸드폰 명의자는 수말리입니다. 수말리라는 사람은 솜킷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2019년 6월 달에 만났고 함께 라용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자기는 변호사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피해자 라싸미를 만났고 수말리에게는 나 라싸미가 사는 지역입니다. 라싸미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쿠카인에 가가지고 일을 할 거야. 나 거기 가서 변호할 일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된 얘기로 두 집 살림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확인됩니다. 수말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쿠카인 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번에 수입금이 좀 짭짤하게 들어오거든? 내가 이 수입금 받아가지고 너 차 사줄게. 이게 솜킷의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솜킷이 자기가 차를 사서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차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2명입니다. 이게 뭐지? 수말리도 차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피해자도 차를 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는 것이죠. 확인해본 결과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솜킷은 피해자 사망한 라타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를 하자. 자신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라타미의 신용이 차를 뽑을 수 있을 만큼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솜킷이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즉 자기가 얘기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얘기의 진술은 완전 정반대로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싸웠고 그렇게 죽인 것이다라는 게 태국 경찰의 주장입니다. 정황상 그렇단 얘기죠. 계획적 살인의 증거 3번째입니다. 살해를 하기 3일 전 그는 라싸미 즉 피해자에게 나 오토바이 좀 줘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인 라싸미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는데요. 그 오토바이를 내가 수리를 맡길게 라고 얘기하면서 가져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병원 옆에다 세워놓고 있었고 라싸미를 살해한 그 당일 도주할 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계획살인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리 도주할 방법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 여기까지 일단 3가지 증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셨을 때 근데 이거 3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계획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꼬드기 와가지고 차 한 대만 얻으려고 했던 건데 진짜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경찰은 계획살인이라고 주장을 할까요?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사진이 조금 젊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른쪽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을 겁니다. 키워드를 던지겠습니다. 2005년 1월 30일, 2005년 6월 4일, 2005년 6월 11일, 6월 18일, 6월 21일, 6월 29일. 태국의 잭 더 리퍼. 태국에서 2005년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 바로 솜킷입니다. 그는 2005년 1월 30일을 시작으로 첫 번째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5개월 뒤인 6월이었습니다. 6월 그 한 달 사이에 자신의 냉각기를 완전히 폭발시킵니다. 그 한 달에만 총 5번의 살인을 저지르죠. 자, 근데 왜 이걸 계획살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나왔던 그 연쇄살인의 모습과 2019년 12월의 피해자의 사건의 모습이 매우 흡사합니다. 실예로 좀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 피해자가 2005년 1월 달에 사망한 피해자인데 이제 우리가 아는 가라오케 바에서 노래를 하는 25세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가라오케 바에서 만나서 솜킷이 나는 엔터테인먼트 좀 매니저예요. 사장이에요.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음원 차트에 올릴 가수 찾고 있거든.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일날 그 피해자가 나 저 사람 따라서 가서 가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호텔 욕조에서 나체의 상태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나지요. 살인의 추억입니다. 그 냉각기를 드디어 폭발시키지요. 2005년 6월 처음 발생했던 사건은 6월 4일에 발생을 했었는데 두 번째 피해자는 당시에 임신했던 마사지사였습니다. 퇴폐업소가 아니라 진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여행사 간부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여행사 간부인데 이 호텔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뭐 짐도 많고 하니까 에스코트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했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그녀는 팁을 좀 받을 겸 같이 짐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음날 이 호텔, 바로 람팡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모든 귀중품도 빼앗긴 채 말이죠. 그리고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음번 피해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됩니다. 이번엔 자신이 부유한 이제 광산, 원석광산의 소유주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결국 호텔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요. 이렇게 연쇄살인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와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애초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2005년 6월에 체포된 솜킷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되는데 그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후 14년간 수감 생활을 거쳤는데 2019년 5월 17일 태국 구강의 대관식 행사에 맞춰 단행된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가석방이 돼버립니다. 가석방이 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솜킷은 14년간 치료된 게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 갖고 있었던 14년간의 살인의 냉각기를 강제로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그렇게 폭주하듯 터뜨린 겁니다. 태국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살해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잡히지 않았으면 아마 처음 만났던 2019년 6월에 만났죠. 석방 되자마자 만난 겁니다. 그 여성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를 두고 태국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명을 죽였는데 자유롭게 살 기회가 주어졌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자, 6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인데,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던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야, 저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처음 말씀드린 가정의 상황이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와, 야, 진짜 이춘재가 모범수로 석방됐으면 어쩔 뻔했어? 야, 그럼 2020년에 조두순 출소하고 어떻게 할 거야? 야, 진짜 무섭다. 진짜 그런 일이 한국에선 발생되면 안 되겠지? 그런 일 없겠지, 설마. 설마 사형수를 내보내진 않겠지. 무기징역수를 내보내진 않겠지.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법은 치료가 됐다. 그리고 사회에 교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모범수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교화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부정하고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불안한 이유는 늘 법이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 아시죠?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심증으로 봤을 땐 살인마 같지만 살인이 안 될 가능성 단 1%라도 있다면 무죄다.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대중들, 저를 포함합니다. 그 만약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풀어준 사례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살해의 범죄자가 또다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라는 게 없었을까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저희가 촬영한 안산 리어카 살인 사건의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끔찍한 사형수의 살인마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고 그 사람이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사건, 안산 리어카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론이 잠잠할 때 풀어주는 일. 고유정이 몇십 년 뒤에는 정말 풀어나지 않을까?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교화됐다라는 포장에. 그런 일이 정말 있어야 될까요? 저는 국내의 사건을 다루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정말 가정입니다. if라는 가정을 깔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될까봐 라는 것이죠. 교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거를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 그들이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도대체 그 책임을 누가 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얘기예요. 몇 번씩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 전문가분들은 늘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형량에 대한 유기징역의 제한선도 이제 평균 수명의 옛날 구식이죠. 그거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올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원래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이 그 정도 형량을 받으면 거의 무기징역 같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도 뭐 이제 30년, 옛날에는 평균 수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20살의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징역 25년에서 30년을 받게 되면 유기징역이지만 나오게 됐을 때 뭐 50세 정도면은 더 이상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것이고, 한 번 올렸었어요. 유기징역 제한서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다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뭐 아직 안 올리고 있죠. 그래서 뭐 태국이라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불과 작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달 보름 전인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외국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각심은 좀 어느 정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린 거고, 태국 내에서도 정말 말이 많았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태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랑 좀 다른 문제인데, 태국은 뭐 교도소 안에 너무 많은 수감자들이 있어서 많이 내보내주는,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해요. 마약 사범이 너무 많아서 빨리 내보내는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그런 거 가지고 교화가 되지 않은 사람을 모범수라는 병칭으로 보내주는 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한테 이 내용도 전달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 사건이 태국은 연쇄살인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한 2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05년에 왜 못 잡았었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따져도 거의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 태국은 아니 사건이 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 멀리서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게 그냥 유사범죄겠다라고만 판단했지 연쇄라고는 판단을 당시에는 못했대요. 그래서 잡는 게 되게 늦어진 거고, 잡고 나니까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때 당시엔 놀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잡고 나서 마지막으로 경찰 쪽에서 발표를 했던 게, 만약 못 잡았으면 살인을 더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럼 14년, 그러니까 어쨌든 사형이었고 무기징역수였으면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근데 이런 사람을 또다시 내보낸 거잖아요. 내보냈고, 그리고 그게 치료가 된 것도 아닌데 나오자마자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거고, 방식은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이라는 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니까. 그래서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우리는 가정이라는 걸 이제 2019년에 했었고 2020년에도 할 거고 앞으로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어카 살인 사건은, 안산 리어카 사건의 그 이제 용의자죠. 그 사람은 정말 끔찍한 범죄 행위였어요. 당시에 그 사람도 거짓말을 했죠. 당신의 내연녀예요. 유부녀인데 내연녀를 여관방에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석유를 사와가지고 계획적 살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한 명이죠. 살인을 저질러서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고 사형 판결을 받아요. 사형수였어요. 당시에 사형수로 있다가 뭐 모범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거기서 모범수라고 감형을 시켜서 무기징역수로 바꿨다가 나중에 출소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런 일이 발생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리어카 살인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용의자는 나중에 암으로 사망했죠. 자기가 뭐 치과 의사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으니까, 영상 보시면.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 2010년, 2020년에 돌아선 지금 현재 온 안산 리어카 살인 사건은 사람들 기억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무기징역이건 사형을 선고받는 고유정이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마들 아닌데이건 누군가 간에 20년이 지나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언론이 기사를 크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사회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수였다가 모범수야 라는 것으로서 뭐 20년, 25년 살고 20년 이상 살면은 가석방 살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20년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또다시 범죄 행각을 벌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지? 그리고 저희도 몇 번씩,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전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이해를 못한다라고, 소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 용서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유족들, 피해자는 당연히 사망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피해자의 유족, 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이 용서를 해요. 판사가 혹은 재판부가. 뭐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생활했으니까. 근데 그걸 과연 유족들은 원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유족이 원하지 않는데, 유족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용서를 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정의, 그러니까 감형은 어쩌면 형량을, 저희 소시민이니까 형량을 매긴다는 건 어쨌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여를 하는 건데,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 없이, 그러니까 용서를 법이 하는 거 말고요, 재판부가 하는 거 말고 유족의 용서 없이 그걸 낮춰준다라는 걸 왜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영원히 용서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용서하면 사실 피해자의 유족은 전 그게 2번 상처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나의 가족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감형돼서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있다? 근데 법에서 교화가 됐대. 교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가 목적인 건 알아요. 당연히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그럼 애초에 왜 무기징역을 줬냐라는 얘기도 될 거고, 무기징역수를 왜 너희들 마음대로 용서를 해서 내보내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이런 걸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교화가 되시고 사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착하게 반성하면 사실은 모든 분들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냥 그런 분들까지 모두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법이 그냥 용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